안녕하세요. 노영기 선배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노영기 선배님 저 자기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노현기라고 하고요. 인노협 초기에 상당 기간 있었죠. 홍보 간사 거쳐서 나중에 간사라는 직책을 안 쓰기로 해요.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래서 홍보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걸로 저는 이제 늘 홍보 전문이었어요. 선배님 원래 그 인천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고향은 여기 파주고요. 서울에서 8살 때 서울로 이사를 갔고 대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큰언니, 맏딸한테 의지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큰언니네가 형부 직장 따라서 인천으로 가니까 엄마도 인천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와갖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때 대모주동하고 감옥 갔다가 나와서 인천에, 그러니까 바로 공장으로 가는데 학교 인맥으로 그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블랙리스트로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부천으로 갔어요. 부천에 이제 한 400명 정도 되는 회사 다니다가 87년 봄에 해고됐는데 그때 당시 수준으로는 대중투쟁으로 인투를 잘했다고 평가가 돼갖고 그 회사 이야기를 쓰라 그랬었어요. 선배 그때는 이제 지도선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쓰다가 87년 7, 8월이 터지니까 그건 별거 아니야. 얘기 건덕지도 안 돼.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쓰고 인천에 이제 해고노동자 협의회 준비할 때인데 글로 왔다가 처음에는 비합법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천의 전통인데 인천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해요. 그땐 서클이라 그러잖아요. 정파. 이게 공동으로 최소한 회사 안에서 공장활동을 하는데 노조 안에서 그땐 노조 못할 때니까 임투하고 뭐 하는데 그것만큼은 단일하게 지도를 하자. 여기저기서 막 서로 다른 얘기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갖고 비합법으로 무슨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 일동. 모시기를 위해서 싸우는 노동자 일동. 이래갖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저보고 그 홍보팀 일을 하라 그래요. 그 홍보팀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걸로 87년 7, 8월 투쟁의 그 소식지 처음에 공장의 소리로 시작해갖고 민주노조라고 불리는 그 소식지를 만들어요. 그거부터 하다가 그 조직이 이제 7, 8월이 떠지면서 대중조직은 엄청 급격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비합법으로 안 된다, 감당 안 된다. 합법화 시키자. 합법적으로 만들자. 이걸 이제 전희식 그 선배가 제안을 해갖고, 인천 지역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공동실천위원회. 줄여서 공실위예요. 그걸 만들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합법적으로 나오는 거를 반대했던 그룹이 이모키스예요. 이 계열이에요. 이모키, 홍영표, 뭐 이런 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 인노협 내부에서의 싸움의 부 출발이에요. 어쨌든 막 그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러다가 상단부 빼놓고, 그게 상단부였거든. 상단부 빼놓고, 거기는 비합법으로 하고, 합법으로 공개 조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데는 전부 다 공개로 하자. 그래서 교육부, 홍보부, 상단부, 조직부는 별도로 다시 해요. 그렇게 해갖고 공실위를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공실위 홍보부에서 일하고 그 공실위는 인노협을 만들면 해산하기로 한 약속이 돼 있던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 끝나고 인노협 만들어지고 나서 공실위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인노협 활동으로 간다.
이렇게 상호간의 약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노협회 홍보부로 간 거예요. 저희가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뭐 옛날 노동운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예. 있고 그거 그러니까 질문해 주세요. 예. 그거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해요. 없는 분들이 듣기에는 잘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그걸 질문해 달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노동운동은 이제 인천에서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는 그 비합법 서클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실을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건 비합법 서클들 복수가 있어서 뭐 어떤 모임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실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사실 굉장히 길어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데 비합법 서클이 뭐냐면 그때가 전두환 시절이잖아요. 전두환 시절이니까 상당히 요만한 거라도 걸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줄줄이 조직으로 한 명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고문해갖고 네 위에 누가 지시했어? 너 밑에 누구야? 이러고 고문해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난 게 인천에서 권인숙 부천점 성고문 사건인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 불어라 하면서 성고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몰래 2명, 3명 단위로 모여요. 그 안 걸리게 모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서클이라 그랬어요. 서클이라고 그랬고 여기들이 이제 서로는 알고 있었지. 인천에 몇 개 서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개 조직으로 만들 때 이름이 이제 뭐 인민노련 무슨 그 인부노회, 인노맹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그룹들이 공개화되기 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장, 공장 한 군데서 노동자는 100명인데 학생 출신 활동가만 12명, 20명인데도 있어. 대표적으로 박인숙 씨가 다녔던 태연물산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배우는 게 자기 조직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그러면 공장 안에서 활동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노동자들 보는 데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 저렇게 싸워야 된다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최소한 그 공장 노동자들 앞에서는 활동가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싸워도 밖에서 싸우고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난 게 그 공실위의 비공개 조직으로 머시머시 싸우는 노동자 일동, 일하는 노동자 일동 그거였던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 그랬던 게 그게 전국적으로 딴 지역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인천에서만. 그것도 공교롭게 첫 제안이 전식 선배가 대우자동차 해고자였던 전식 선배가 그 제안을 해갖고 만난 거고 모인 거고 그리고 공실위로 전환할 때도 전식 선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인천의 공장에 뭐 2명씩, 3명씩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학생 출신, 위장 취업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같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막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거를 갖고 와서 노동자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고 싸워도 밖에서 싸워갖고 하나의 목소리로 그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하자 우리 파업하자라든가 지금은 파업은 일르니까 저희 노사협의회를 하자든가 뭐 그런 거였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공실이를 만들고 예. 인노엽을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 인노엽은 네. 그것부터가 논쟁이에요. 그게, 박인숙 씨 여기가 소속돼 있었던 그 이목희 씨 그룹의 네. 생각과 네. 공실이 쪽 생각. 아, 근데 그 정확하게는 이게 인민노련의 생각하고 일치했어요. 아, 공실이 생각하고. 이게 이제 분리가 돼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인민노련 플러스 공실이 쪽에서는 먼저 바로 그 민주노총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으면서 거기서 세를 규합해 갖고 그래갖고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도의 민주노총을 만들면 그때는 민주노총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2노총이라고 불렀어요. 제2노총이라고 부르고 민주노총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쓴 사람은 노회찬 선배가 노동자의 길이라는 인민노련 기관지 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2노총을 새로운 그 민주노조들이 만드는 노총을 제2노총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다. 민주노조, 노동조합 총연맹 이렇게 하면 약칭 민주노총 그렇게 하면 된다. 왜 제2노총이어야 되냐? 이렇게 처음 용어를 썼어요. 그게 88년도 몇 월 달 그 노동자의 길의 기록에 나오거든요. 반면에 그 이목희 씨를 비롯한 한 그룹은 제2노총, 즉각적인 제2노총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장명국 씨를 중심으로 해서 노총민주화론.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세 부류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흐름이 있잖아. 대중운동은 흐름이 있어요. 아무리 논쟁을 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가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대중운동의 흐름이 탈퇴 안 하고 그 이름을 연맹이라고 붙이든 협의회라고 붙이든 그러니까 마창노련은 연맹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한국노총에도 탈퇴 안 하고 그쪽에 마산 창원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성격에 울산도 그렇고 울로협 선호협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전국은 전노협이고 그 전노협이 만들어질 때는 명백하게 창립에서 그 선언을 하면서 만들어요. 전노협은 민주노총 창립과 동시에 해산한다. 그래서 실제 민주노총 창립일과 전노협 해산일이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내려온 게 아니라 인천으로 옮기셔서 원래 인천에 살았잖아. 근데 생활은 어떠셨어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노가다 잡부도 했어요. 노가다 잡부가 그 인노협에서 월 2만 원 주다가 임금 인상 투쟁해갖고 월 3만 원 받았는데 노가다 잡부하면은 토요일 하루 일하는데 3만 원이야. 그때 당시에 이 쏠쏠한 거지. 그다음에 새벽에 내 옛날에는 음식을 좀 만들었어요. 지금은 잘 안 만들어갖고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지. 새벽에 한겨레 신문 배달하는 분들 아침밥 해주는 거. 그거는 강병국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한겨레 지국장이었는데 이분이 괜찮은 분이라 애들 아침밥이라도 뜨끈뜨끈하게 먹여서 배달을 나가게 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나한테 그때 줬던 월급이 16만 원인가 그랬어요. 적은 돈 아니었어요. 적은 돈 아니었는데 그걸 감수한 거 보면 그분이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 신문 배달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배달을 하고 들어와서 먹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시면서 예. 홍보 부장 일을 하신 거잖아요. 홍보 부장 일은 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인노엽신문 만드는 거죠. 근데 인노엽신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포스터, 찌라시, 인노엽신문, 그 다음에 막 일 많이 터지면은 속보로, 호외로 매일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를 누구에게? 그건 노조에. 노조마다. 근데 배포는 주로 인노엽 할 때는 노조들이 와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공실이 신문 민주노조는 그런 비공개 서클들 조직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리고 민주노조는 전철에서 판매도 했어요. 돈을 신문 제작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내는 신문이었는데 공실이 성원들이 조짜 갖고 팔러 나갔어요. 전철로. 그때는 지하철 판매가 됐거든. 근데 팔러 나가면 막 이제 선동을 하면서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고 이번에 뭔 기사가 실렸고 이러잖아요. 최고로 많이 팔고 오는 사람이 전인식 선배였고 두 번째가 나였어. 얼마나 파셨어요? 예? 얼마나 파셨어요? 아, 잘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한 개에 100원씩 팔았던 건가? 근데 팔리긴 했어요. 많이 팔려요. 그만큼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재밌는 게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우리가 신문 판 거가 아니라, 그때 이제 신문 가판이 아니라, 가판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파는, 근데 그 지하철, 그 신문 판매원이 1차 게이트키핑이야. 한번 이제 한 분이 경인선 안에서 신문을 파는데 우리의 권인숙 양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는 거야. 재정신청 용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홀라당해갖고 사람들이 막 신문을 너도나도 산 거야. 당시 이제 87년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막 사는데 신문을 뒤져도 안 보여. 맨 위에 사회면에 요만큼 있는데 그거를 빨간 사인펜으로 칠을 해갖고 그걸 얘기를 해주면서 이 얘기를 해줘야 잘 팔린다는 걸 그 배달원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연관해갖고 기억나는 게 87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정선거를 하지 않나 하는 의혹들이 있어갖고 같이 평민당, 민주당 같이 합동으로 시민단체랑 두 당이 당시만 해도 조직이 취약하잖아. 엄청 탄압을 받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랑 같이 해갖고 특별 참관인을 모집한 거야. 공명선거 감시 역할을 하는 참관인을. 그리고 나도 참관인을 했거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전철에서 신문 파는 분이라고. 민주노조 신문 파는 분 아니냐. 네. 우와. 그게 내가 기억나는 에피소드예요. 대단하네. 당시 시대적인 게 그렇게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노엽 신문은 이제 노조를 대상으로 주로. 예. 개인. 물론 개인 대상은 없었어요. 노조 조합원들 대상. 그러니까 그 개인이죠. 노동자 개인. 그때 인노엽 신문 받아보는 노조가 얼마나 됐어요? 많았죠. 그 총파업할 때, 인노엽 총파업할 때 71개 노조인가 이랬는데. 그럼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이제 다른 노조의 소식도 알고. 그렇죠. 인노엽 신문의 역할이 뭐였을지. 그러니까 제일 큰 건 그건 거예요. 다른 사업장의 소식을 알려주고, 다른 지역의 소식도 알려주는 거. 그거죠. 선배님인데 그런 걸 취재도 다니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공실이 신문은 딴 지역에서도 가져갔어요. 소문이 나갖고 보내달라, 우리 좀 보내달라, 신문값 내겠다.
이래갖고 울산으로도 보내고 거의 전국신문화 됐었어요. 그럼 인노신문? 인노신문은 그 정도 아니죠. 왜냐면 물론 보관용을 보내긴 하죠.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진호협이 다 있잖아. 거기다 다 자기 신문 내잖아요. 그럼 이제 당시에는 그러면 그 신문 만드시느라고 사업장은 좀 많이 다니시긴 하셨어요? 많이 다니고요. 네. 홍보부장 모임 정기적으로 매주 하고, 그 다음에 87년 7, 8월, 7, 8, 9월 때도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파업하는데 취재 가고, 그리고 밤에는 기사 써갖고 신문 만들고. 그 인노협 하실 때는 활동비나 이런 건 많이 힘드셨죠? 아 힘들지. 월 2만 원 받고. 인노협 신문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조합비. 조합에서 분담금 낸 걸로. 그래서 인노협 신문은 신문 내는 건 양반이었죠. 공실위에 비해선. 근데 활동가들이, 상근자들이 전부 다 한 달에 2만 원씩, 그래도 그 얘기도 한 거야. 지들은 월급을 맨날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그래갖고, 월급 해마다 인상됐는데, 왜 우리 월급은 한 달에 2만 원 묶어놓고 주지도 않아? 그래서 한번 대의원대회 때, 월급 인상하라고 2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홍보 쪽 하면서 예. 공실이 그 민주노조 만들고 예. 인노협에서 이제 인노협신문 만들면서 인노협 신문, 포스터, 그 다음에 집회 때 쓰는 깃발, 걸개 그림 다 했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86년부터 87년, 88년까지의 가장 변화가 심한 시기는 아주 87, 88, 89. 예, 그때 이제 주로 글을 쓰는 사람을 지켜봤잖아요. 어떤 그 노동조합의 변화들이나 노동자들의 변화는 어떻게 느끼세요? 딱 뭐 에피소드 같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얘기라서 오는 거예요. 일단 87년 7, 8월은 아주 신났죠. 9월은 아주 슬펐죠. 깨지는 거니까, 대공장들 깨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88년도 봄은 또 아주 신났죠. 그 다음에 88년 가을까지 전국노동자대회, 여의도까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모여갖고 세창물산 깡순이들이 혈서 쓰기 시작해갖고 딱 지도부 다 해갖고 노동해방 혈서 쓴 거 맨 앞에 들고 여의도까지 갈 때까지도 아주 신났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사실은 세창물산 때가 시작인데 위장폐업이라고 하는 위장폐업의 성격을 띠는 게 대부분 있었지만 한편에는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특히 여성사업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죠. 폐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딴 데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가면서. 그러면서 폐업 반대 싸움 이게 이제 줄줄이 되고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반격이 시작돼요. 대반격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름 용어가 기억 안 나는데 정부 발표가 있었어. 89년도 말에 경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앞으로 노조를 조여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손배 가압류도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업무방해, 파업한다고 업무방해로 잡아가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되고, 파업은 업무방해를 하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파업했다고 업무방해야. 그러니까 사실상 불법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89년도 말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쪼그라든 상태에서 전노엽을 만들어요. 더 일찍 만들었어야 됐는데 전노엽을 만들고, 그러니까 중소사업장 중심이 돼. 큰 회사들은 노조 민주화 투쟁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울산 저희 경남 빼놓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노엽 만든 날 3당 합당이 있었어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노엽이 굉장히 힘들게 시작이 된 거죠. 대기업 노조들은 본격적으로 탄압받기 시작되고, 전노엽은 이미 그 전부터 이제 탄압이 시작된 거고. 지금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어렴풋이 아니잖아요. 어렴풋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좀 에피소드 같은 거나 그 시절 에피소드가 좀 있으면 몇 개를 해주시면 인노에 활동하시면서 선배님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거. 89년일 거야 아마. 그게 경동산업의 소위 집단 분신 사건 날이에요. 그때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인노엽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 나는 신문 만드는 것 때문에 나만 있었어. 그 전화를 내가 연속해서 받은 거예요. 누가 분신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또 분신했대요. 모르겠어요. 또 했대는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밖에서 보는 거라 모르겠어요. 그게 최고로 기억나요. 불 나는 날도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 불이 나갖고 소방차가 지나러 들어온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뒤로 경찰이 다 쫓아 들어가갖고 그 전화도 제가 먼저 받았어요. 불 났다는 거. 좀 힘드시겠지만 그 일이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경동산업 대림통상 영창학기 3위학기 아주 심한 노조 탄압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동산업은 이거 스테인리스 머신이 만드는 거잖아. 대림통상하고 노동자들이 해고자들이 출두하잖아요. 구사대가 사시미칼 들고 나와. 이런 데였어요. 근데 87년 파업 때 경동과 영창이 서로 바로 붙어 있었거든. 붙어 있었는데 거의 하루 차이로 파업에 들어갔을 거야. 8월 12일, 13일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이제 경동 영창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인원이 4천,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회사였죠. 그러면서 경동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어. 이건탁, 해고자였던 이건탁 형이 노조위원장으로 뽑히고, 근데 임시위원장, 정식으로 노조 선거를 하기로 한 하루 전날 구사대가 강목 들고 노조 사무실로 쳐들어와요. 그 경찰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사대가 잡아주는 간부들을 싹 다 잡아가고 구속을 싹 다 시켜. 그 상태에서 이제 노조위원장 선거, 회사 측이 내보내는 한 사람만 남겨놓고 선거를 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2년을 지난 거예요. 대단히 안에서 열악하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서클 친목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후원의 밤을 하는데 어디 인천대인가 어디서 했어요. 근데 그걸 빌미로 또 해고를 시켜. 그 멤버들을. 출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고 반대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 농성을 하면서 이제 부섭에도 응하지 않고 이러니까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몇 명이 휘발유를 뿌리고, 부섭 니네가 응하지 않으면은 불 지를 거야. 내 몸에 불 사를 거야. 그랬더니 그때 같이 죽은 강신균가 하는 이사가 있었는데, 죽어봐, 불 켜봐, 누가 겁낼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터를 몸에 불을 붙여요. 몸에 불을 붙이는데 요는 잡고 있어서 그 이사 손을, 그러니까 이거 몸싸움 하다가 잡은 거죠. 일부러 잡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사 몸에도 불이 붙고 그걸 말리던 다른 사람도 불이 붙고 이러면서 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분신해서. 이종화 씨 같은 경우는 그걸 말리다가 자기 몸에 불이 붙어갖고, 근데 이제 이종화 씨는 다행히 그 몸에 화상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이종화 씨. 그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집단 분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인민노련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만든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쫙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가면서 사회주의자라는 기관지를 냈는데, 그 기관지에서 사설로 분신은 노동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살아서 싸워야 됩니다. 이 사설을 내보낼 정도로 긴박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그리고 해고자들은 전부 다 권타기 형부터 저희 박선태 해갖고 담 타고 다 들어와갖고 같이 농성에 합류를 해요. 같이 농성에 합류하는데 그거를 진압한 게, 건드리지를 못하다가 진압한 게 공장에서 의문의 화재가 나요. 그래서 불을 끈다고 소방차가 오니까 안 열어줄 수가 없잖아. 문을 열어줬는데 그 뒤로 경찰이 따라 들어와갖고 싹 다 잡혀간 거야. 그래갖고 잡혀간 노동자들이 방화병범, 살인방조 뭐 등등등 해갖고 박선태가 자기가 흉악범 범죄 제목이 뭐 7개인가 8개였다 그래.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있는 사무실에서 다 처음 첫 전화로. 근데 연속돼서 3번이 온 거죠. 한 사람이 분신해서 옥상에서 투신했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했어요. 그 또 하면서 또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화처럼 불 붙어갖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님 어떻게 이제 거기 응? 대응하신 거예요? 이제? 일단 속보부터 낸 거죠. 속보부터. 그때는 전화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보 내고 노조 사무실들로 전화하고. 근데 이미 여름휴가가 추석 휴가 떠난 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추석이 굉장히 아마 그 해가 빨랐나 봐. 그 인력하시면서 이제 그 사업장에서 사고 난 건 그게 아마 가장. 예. 근데 끔찍한 산재 사고는 아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원제강에서는 800도인가 900도짜리 도가니탕에 노동자가 빠져서 죽고, 그 다음에 진도 부평공장 있었어요. 거기는 컨테이너 만드는 회사인데, 컨테이너가 옛날 세차장처럼 이렇게 자동차 밑바닥 수리하는 데처럼 지하로 콘크리트를 이만큼 판 다음에 그 지하 판도에 들어가서 밑바닥 수리를 하잖아요. 컨테이너 작업에 나도 그걸 몰랐는데 허리를 반을 놓고 그 안쪽에 용접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모르고 컨테이너를 이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 정말 웃긴 게 컨테이너 이동하기 전에 사이렌 하나 울리는 사이렌 장치만 있었어도 그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었던 거야. 더 큰 거는 그때는 내가 인노엽 일을 진정추 일을 할 때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큰 사고가 지민정 밀화 폭발 사고죠. 그
과연 이제 인노협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인노협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요. 그렇죠. 아, 인노협이라는 이름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왜 그 노동조합들이 협의회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선배님이 보기에 인노협의 가장 큰 역할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처음에 아까 왜 제2노총이냐 뭐 협의회를 거친 민주노총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있었어요. 또 하나의 논쟁이 산별노조냐 지역별노조협의회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산별은 지향해야 되나 지역과 산별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 주장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노동 임금 인상만 하고 그 파업만 해도 폭력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갖고 탄압을 한다. 그러면은 멀리 있는 내가 금속사업장이라고 멀리 있는 다른 금속사업장에서 지원하기 어렵다. 가장 가까운 옆에 노조가 뛰어들어가는 거다. 그러려면 어쨌든 지역 단위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산별을 동시에 엮어갖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산별노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진노협을 주장하게 된 근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사공단 옆에 외곽으로 청천동에 공장에 그때는 이제 사공단만 공장이 아니고 그 옆에 전부 다 공장이었어요. 청천동, 효성동, 저희 작전동, 그 다음에 일신동, 그래갖고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랬거든. 그랬는데, 예를 들면 4지구가 청천동이에요. 거기에 미미양행에서 노조를 새로 만들고 파업에 들어갔어. 근데 부사대가 들어와, 혹은 경찰이 들어와. 옆에 몬트레스에서 당장 교육시간 2시간 빼갖고 지원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지역 단위로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노조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지. 그 논쟁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중운동에서 논쟁이 말싸움 잘해갖고 이긴 거 없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잖아. 시대가 요구하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하도록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배님은 인노협에 몇 년까지 있으셨던 거예요? 한국노동당 만들 때니까 한국노동당 만들 때 내가 일단은 아프다고 휴직을 했어요. 석 달 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표 썼지. 몇 년인지는 잘 기억 안 나세요? 91년인가 2년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왜 그 한국노동당으로 가게 된 계기는? 내가 원래 나는 인민노련 조직원이었잖아요. 한국노동당 조직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조직에다가. 왜냐면 조직에서는 내가 조직 사업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굳이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없었는데 매너리즘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인노협 신문 내고 뭐 홍보물 내고 이거에 경력이 빵빵하게 붙으니까 대충 해도 금방금방 내고 대충 딴 애들이 10시간 빡빡 기어야 되는 거 나 1시간이면 되고 이러니까 매너리즘이 생겨갖고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러다가는 게을러 터져지겠다. 이러면서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인노협에서 이제 상근하실 때 어떤 그 새로 들어오는 노동조합 만들어서 들어오는 노동조합들도 있고 막 홍보 담당자들 모임도 하셨다고 이야기인데 뭐 그런 에피소드나 새로 들어온 노동조합과 이제 과거 원래부터 했던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2개가 있어요. 이 2개 다 해주세요. 하나는 몬트레스라고 고급 시계를 만드는 데예요. 근데 우리 형부가 그 회사에
말하자면 저건 거야. 그 회사 측 교섭 대표. 근데 공실이로 처음 온 거였어요. 공실이로 온 거였는데 마침 내가 또 있어갖고 내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청천동에 시계 만드는 회사라 그러니까 딱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혹시 회사 그때 노조 창립할 때까지는 안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설돼 갖고 어쩔까봐 그 노조 창립 자체가 막힐까봐. 그랬더니 어쨌든 근데 몬트레스라고 창립을 하고 왔을 거야. 그래서 거기 우리 형부가 그랬더니 누구냐 아무개라 그랬더니 우리 교섭 대표로 나오는데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직장 의보랑 지역 의보가 나뉘어져 있을 때예요. 근데 지역 의보에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상담을 온 거예요. 저거로 인노협으로 그땐 인노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게 직장의보랑 지역의보랑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역과 직장이 갈라져 있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가, 특히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를 쫙 설명을 하는데 그건 내가 교육받은 거지. 완전히 교육받은 거고, 또 하나는 그분들한테 무엇을 교육받냐면 건강보험의 문제, 당시 건강보험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굉장히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거를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안 되고 감기 걸렸을 때 보장만 잘 된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은 싸게 먹히는데 암 걸리면은 집 들어 먹는다. 그래서 감기보험 유감이라는 칼럼을 썼던 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장의보, 지역의보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결정 상담을 해준 게 아니라 내가 교육받는 자리였어. 일단 선배님은 그 인노협 신문을 만들고 홍보를 하면서 인천시 노동조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거의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정보가 제일 많이. 계속 취재를 해야 되고. 이제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인노협 만들 때는 뭐 7개 사업장인가 9개 사업장에서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라고 들었는데요. 그건 7개, 9개는 아니고요. 네. 일단 사무국장들이 모인 게 그게 9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홍상철, 박인숙이 우리가 시작해서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럼 그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아니,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 건 분명하나 그 모임은 부평 쪽에만 있던 모임이에요. 주안 쪽에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8년 3월 27일인데 준비 발족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88 인투 전진대회 겸 준비 발족식 하는데 그때 참여한 데가 22개 노조예요. 그러면 이제 부평도 있고 주안도 있고. 예. 주안은 이때 별로 없었어요. 주안은 그 다음에 많이 이 임투를 지나면서. 왜냐면 주안이 상대적으로 87년도에 노조결성에 실패한 데가 많아요. 성공한 데는 성공은 노조결성 성공한 건 88년 임투 때 성공해요. 근데 3월 27일이니까 임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주안은 오히려 거의 없고 부평부터. 근데 왜
국외사업장만이 아니라고 한 게 뭐냐면 그 사무국장들 모임 중심으로 간부 중심으로 가는 걸로는 그게 이제 저기거든 한노연 멤버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에요. 근데 그 공실이하고 친한 노조들이 또 있었단 말이야. 부평 쪽에서도. 그걸 같이 주장한 게 신규노조 체육대회인가? 그거를 신광기업 9월일 거야 그게. 9월인데 어쨌든 87년 신광기업에서 해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그 9개 노동조합 그 한노연? 응, 한국 노동문제연구소인가 한국 뭐 있어요. 그거 이름 적어놓은 거 다 있어. 예, 그걸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모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공실이와 친한 노동조합의 모임이 있었는데 위원장 모임. 근데 그거는 대체로 보면은 위원장 모임만은 아니었어. 위원장 모임을 전식 선배가 이끌고 있었고 홍보부장 모임을 내가 끌고 있었잖아. 근데 홍보부장 모임에는 양쪽이 다 왔어요. 왜냐면 당장 급하거든. 노보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양쪽이 홍보부장 모임은 다 왔고. 그러다가 신규노조 체육대회는 이제 공실이 다 같이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벤트성인데 그것이 이제 그게 그런 거야. 이벤트성인데 어떤 성격의 이벤트를 한 거냐면 그게 이제 그 공실위에서 추동을 한 거거든요. 이거 인연 만드는 건 대중주식을 만드는 건데 조합원들 모르는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즐겁고 신나는 처음에 출발은 싸움부터 하면 안 되니까 즐겁고 신나는 그 잔치를 하나 하자. 그럼 뭘로 할까? 체육대회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신강기업에서 한 건 거기가 터가 넓어. 그래서 이제 87년 몇 월? 9월? 아니 9월은 더 됐는데 어쨌든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민주노동조합들 다 이제 한꺼번에 다 최대한 모여 간부들까지 이제 간부들 대의원들까지 폭넓게. 그런 게 이제 그거 이제 체육대회 하면은 가장자리 쫙 앉아갖고 고기도 구워서 먹으면서. 이제 그게 인노협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이다. 뭐 이렇게 저는 사실상 시작이라고 봐요. 그 체육대회가 아주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다. 예. 이제 그 이후로 위원장들이 뭐 그 한노연이든 공실이든 상관없이 좀 같이 교류도 좀 많아지던 건가요? 본격적으로 이제 인노협 결성을 위한 논의를 하는 거죠. 논쟁도 심해진 거죠. 그때부터. 그 논쟁들이 지금 생각하면 별로 안 중요해. 그리고 한노연은 어떻게든 박인숙을 사무처장으로 뭐 임원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거가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보인 거지. 그러니까 해고자 3인을 임원으로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주고 그리고 3인을 임원으로 해서 상근하게 한다. 근데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초기에는 예를 들면 위원장이 잡혀가거나 이러면은 그 회사 조합원이 싸워야 된다. 우리 회사 위원장이 잡혀갔어, 구속됐어. 그래서 싸우게 해야 되는데 해고자가 잡혀가면 싸울 사람이 없다. 싸울 조합원들이. 임원은 노조위원장들로 해야 된다. 쟤네는 이모키를 비롯한 걔네는 우리가 어디야? 기업이랑 다른 게 뭐 있냐? 해고자라고 외부 세력이냐? 뭐 이런 거고. 그런 그 내부 갈등이 좀 계속 이어졌었나요? 민주노총 창립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인천본부 창립할 때까지. 백서를 왜 못 냈게, 인노협 백서를. 왜 못 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정리해서 내? 정리해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의원대회 하면은 싸우는 게 일이었어. 원래는 구치소에 있을 때 나와서 학교로 돌아와 달라 그랬어요. 선배 한 분이, 복학생 선배 한 분이 아마 내 오빠로 가장해서 면회를 왔을 거야, 엄마랑. 그래갖고 학교에 이제 5.3 이후에 완전히 작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랬는데 안 간다. 난 이미 정리한 거니까 그거 알아서 해라. 이러고 이제 온 건데 원래는 자주파예요. 그 학교 인맥으로는. 근데 공실이 끝나고 나서 나는 글로 안 간다. 난 인민노련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인민노련을 찾아. 근데 알고 있었지. 공실이 하면서 조직부장 이명탁 형, 그러니까 노회찬 선배의 동생의 친구야. 동생의 친구인데 이 형은 국민학교 때부터 동생인데, 그러니까 저 친구인데 이 형은 자기 친구보다 회찬이 형을 더 좋아했던 거지. 근데 어쨌든 그 형한테 나 인민노련 조직원 되겠다고 이런 거예요. 이제 길을 완전히 선택을 한 거지, 조직을. 인노협에 이제 나도 가야겠다 생각했지만 당연히 이제 인민노련에서도 그 인노협 그 홍보부로 가라. 그리고 인노협에서도 홍보부 인원을 제일 필요로 했고 그 중에 이제 날 원했고. 근데 최고로 이제 사실 인노협이 신났던 때는 88년도 봄이에요. 88년도 봄에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87년 7, 8월도 신났지만 봄에 이제 엄청 활발하게 임금 인상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노조들이 이제 새로 노조도 만들어지고 막 사공단 전체가, 그 일대 전체가, 그때는 임금 인상 파업 들어가면은 그 회사 전체를 점거하는 게 기본이었었어요. 그리고 점거를 안 하더라도 준법투쟁 할 때도, 그럴 때도 이렇게 회사 전체에 깃발 꽂아놓고 이랬어. 근데 내가 지금 최고로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아마 메이데이 임박해서일 거야. 우연히 무엇 때문인가 그때 낮에 사공단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코스모스 전자랑 대흥기계가 작전동, 효성동에 있는 제2시공원에서 만나서 임투결의대회를 하기로 한 거야. 나와갖고 거기서 행진을 거기까지 해갖고 와서 전체 조합원이 임투결의대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 나오는데 코스모스, 그거 취재하러 간 거구나. 코스모스 전자로 난 간 거야. 대응기계로 안 가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여성들이잖아요. 쫙 나오는데 경찰이 막았어. 그리고 샤프, 한국 샤프라고 그 삼거리에, 이쪽은 대우자동차고 그리고 여기는 샤프고 여기에 로얄토토가 있었어. 이렇게 삼거리에. 근데 샤프 앞을 지나가는 행진했을 때 경찰이 막았거든. 막아갖고 이제 거기다 막 밀고 땡기고 하는데 대우자동차가 아마 임투 조짐 때문에 휴업을 했을 거야. 그래갖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그 건너편에 쫙 서 있었어. 그 얘네는 경찰한테 샤프 앞에서 이렇게 막혔지. 그랬는데 막혀갖고 있는데 여성들이 경찰들을 어떻게 뚫어. 근데 좀 있다가 이쪽 옆으로 로얄토토에서
임투전진대 한다고 행진해서 내려오는 거야. 그걸 보고 내려온 거지. 보고 딱 내려오니까 졸지에 이제 양쪽이 경찰이 양쪽으로 됐잖아. 근데 그걸 보더니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막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가 로열토토가 딱 나오니까 와 하면서 도로로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네가 완전히 포위된 거잖아. 그래갖고 주랭랑 치고 도망을 가거든.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는 무사히 제2시공원까지 행진을 해서 간 거지. 그게 최고로 난 재밌고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 재밌는 그 에피소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어떻게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계기는 뭐였어요? 계기 없어요. 계기 없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가 난 계기예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화여고를 다녔어요. 이화여고를 다녔는데 그때 전국과학전 내보낸다고 80년이 내가 2학년 때거든. 전국과학전에 나갈 그 모시기를 한다고 생물반에서 매일 늦게까지 실험을 하다가 갔어요. 근데 그때는 북한은 오전 단축 수업을 시켰어요. 시위 데모하는 날, 대학생들이 광화문 일대 데모하는 날 이러면은 이제 단축 수업이야. 점심 끝나고 가거나 오후 2시간 하고 가야 되거나. 근데 5월 15일 날 굉장히 강도 높게 쫓아내는데 생물실에서 실험한다고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생물반 선생님이 내가 책임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9시 정도에 생물실 안에서 이제 실험용 알코올 램프 좀 큰 게 있어요. 요만한. 거기다가 좀 큰 비니커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저녁 대신. 그리고 이제 9시쯤에 나가는데, 우리 생물실이 있는 건물이 이화여고가 교정이 크잖아. 서문 쪽이에요. 그때로는 서대문 경찰서, 지금으로 보면 경찰청 요 앞인데 글로 딱 나갔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학교 안이 넓으니까 생물실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게 이제 5.15 시위였던 거야. 서울역 회군이라고 이름 나 있는 그 시위를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막, 그 집에를 못 갔어. 페퍼포그가 뭔지를 모르니까 페퍼포그가 가는 게 그 탱크로 총 쏘는 걸로 생각한 거야. 집에를 못 가고 거기 금화터널인가 어디 위에 사직터널인가 금화터널일 거야 아마. 그 위에 사는 이제 그 실험을 같이 했던 애가 셋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가까운 집이 이제 거기여갖고 선생님이 이쪽 서대문 쪽으로 못 나가니까 저희 정동 쪽으로 걸어서 그 산동네까지 그 친구네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선생님은 그 산을 넘어서 택시 타고 가고, 이쪽은 택시도 한 대 없으니까 다음날 새벽에 나오는데 깔끔해. 길거리는 돌로 난장판이 돼 있고 그 청소하는 아저씨들 있고. 근데 셋이서 긴장했고 말도 안 하고 걸어가면서 땅바닥만 봤어요. 혹시 누구 죽지 않았나, 그러니까 피자국 없나, 누구 쓰러진 사람 없나. 근데 아무 일도 없었고, 며칠 뒤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 광주 폭동 이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 한 분이 그러는 거야. 경비실 앞에서 그 신문을 보더니, 석간신문을 딱 보더니, 그 기사를 보더니, 아이고 서울 애들은 서울역 회군이나 하고 있고, 응? 역시 광주밖에 살아있는 데가 없네. 응? 폭동인데 살아있대네. 근데
이미 그때 학살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보시는 타임즈인가 뭔가 뉴스위크인가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난도질당에 나와. 근데 일부 이렇게 왜 매직으로 그어서 지워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보였거든.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대학 가면은 대모할 팔자다 이 생각을 교사들이 이미 먼저 갖고 있었대.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창립회원이셨던 거예요. 보도자료 내가 회원들한테 쫙 보냈는데 그거 보고 전화하셨어. 혹시 내가 아는 나는 홍순관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내 제자 맞나 이름이 같아서요. 그러면서 너무 생생하게 자네 지금 몇 살 됐지? 그러면서 내가 참여연대 회원이고 파주환경운동연합 창립회원인데 자네는 아직까지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네한테 후원금 낸다는 마음으로 회비를 냈다고. 그게 스승의 날 즈음이었어. 스승의 날 찾아뵙는다고 파주에 이제 그랬더니 저 없다고 몸이 안 좋아서 태백에 있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 그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대학교에 가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나 봐. 친구나 선배들이 찾아왔어. 근데 제일 처음 본 거는 그 불임 사건. 왜 그 변호사의 그 주인공 그 고문 당하잖아요. 그 사건의 고문 기록을 선배 한 분이 그 학교 교정에서 벤치에 내 옆에 앉더니 야, 너 이거 보고 딴 데로 가져가면 안 되니까 지금 보고 나한테 도로 돌려줘. 열 몇 페이지. 그랬어요. 그리고 선배 없이 처음엔 친구 둘하고 소모임을 했어. 공부하는 모임을. 누가 조직하지 않았어. 난 내가 나 스스로를 조직했어.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친구들? 사회과학 공부. 사회과학 공부 그때는 다 뭐 예를 들면 전환시대의 논리, 해방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거 책 엄청 빡시게 봐요. 그러다 이제 노동운동으로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때 학생운동 분위기였어요. 끝나고 나면 당연히 노동운동을 하거나 농민운동을 하거나 빈민운동을 한다. 그것도 광주의 영향이에요. 목적은요? 목적 없었어. 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 된다지. 나는 그랬어요. 노동해방이 이런 거창한 거 없었고 나는 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지. 바꾸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인노회 활동까지 하신 거죠? 네. 인노회 활동을 정리하시는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정치 운동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인노협은 많이 힘들어갈 때고 나는 매너리즘에 빠졌고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은 누가 안 만나고 그 소위 지도선이라고 옛날엔 불렀어요. 그 선배 한 사람만 만나면서 그러면서 나는 1차로 그걸 썼어요. 내가 인노협에서 활동한 기간을 기록으로 쓰는 것부터 했어요. 그 기간은 한 3개월은 그걸 임무로 줬어요 또. 그래서 열심히 그걸 이제 쓰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는 이게 숙제 검사를 해야 쓰잖아. 그거 이제 가져가서 보여주고 이것만 3개월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 나가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인누협으로 당장은 복귀를 했어요. 맞아. 인누협으로 복귀를 해갖고 몸이 아팠다. 근데 아프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다시 이제 홍보부장 하면서 그때는 그야말로 노종 간부들이나 위원장을 상대로 그거 조직을 한 거지, 조직을. 인노협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그 한노당이 이제 그때가 한국 사회주의 노동당부터 출발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 정치 운동으로 넘어오신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선배님이 이제 쭉 그렇게 사시면서 어머님하고 계속 같이 사시거든요. 아니요. 엄마하고 같이 산 거는 여기 파주로 와서. 엄마는 환갑 즈음에 고향으로 다시 오신 거고. 엄마 환갑 즈음에. 그리고 나는 따로 먼저 엄마가 집 팔기 전에 먼저 이거 집은 납두고 고시했는데 29인가 독립을 하겠다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래갖고 방을 얻어갖고 나와. 처음에는 노조 간부 홍미아라고 US 마그네틱스 그 홍보부장이었던, 나중에 직무대행했던 걔도 아주 역사적으로 사장을 체포한 애잖아. 폴김 사장. 근데 어쨌든 홍미아하고 같이 살다가 아래 위층으로 이제 내가 방 하나를 밑에 층이 방이 나갔고 글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바로 근처에 한 50m 거리에 이용훈이라고 세아트빙 노조위원장이 살고 있었고, 그렇게 따로 있다가 고향으로 계양산 끝나고 여기로 온 거는 내가 이제 계양산 끝나면 시골로 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생략하고, 근데 어디로 갈까 그래서 강화도 막 알아봤었어. 그랬다가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지금 연로하고 이런데 내가 시골로 간다 그러면 또 딴 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주로 와야겠다. 근데 우리 엄마가 자존심이 무지하게 센 분이라 내가 먼저 모시러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허락을 안 할 뿐이야. 당신이 들어와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광탄에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거든요. 아주 좋았어요. 집이. 그 창문 열면 풍경이. 그러다가 1년 만에 엄마가 너 나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들어왔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1년 반은 대소변 다 받아냈어요. 그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실 때 그 가족들은 어땠어요? 선배님. 학생운동 할 때는 잡혀 들어갈 때까지 몰랐지. 몰랐고, 노동운동을 하는 거는 작은 언니는 아주 충격이었어. 학생운동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노동운동은 네가 왜 노동자가, 우리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 대학을 보냈는데, 근데 왜 노동자가 돼야 돼? 이제 말 없이 어디 지방에 어디 교회에 취직했다 그러고 나가서 공장에는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그 박종철 사건이 날 즈음에 우리 집에 경찰이 엄청 찾으러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걱정해갖고 큰언니랑 내가 뭐 지방에 매포 어디에 교회에 취직했다 이러니까 거기까지 길도 생판 모르는데 갔었대. 근데 그게 5.3의 여파였어요. 내가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그 다음날 치안본부에서 와. 그 다음에 치안본부에서 오니까 무병소에서도 와. 그러면서 어디 안 가냐.
누가 안 만나냐. 너 자민투 위원장 만날까봐. 그럴까봐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도 찾아다니고 집 앞에 또 파출소가 있었거든. 거기서 상주하면서 감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언니네로 가요. 큰언니가 마침 그때 저희 큰아들 걔 과외 공부 좀 시켜주라.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내가 과외 공부 시킬 실력은 안 되지만 도저히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두세 달 있다가 간 거예요. 튄 거예요. 공장으로. 안 그러고 집에서 바로 갔으면은 따라 붙었을 수도 있어. 선배님의 이제 그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지에서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나는 환경운동 하는 거. 난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 내 스스로 선택했는데 그 대한강 골프장 만데 저기 3주장 맡은 건데 이게 아주 큰 아픔에 뒤따른 거잖아요. 황우석 신드롬 비판하는 글 썼다가 사이버 테러 당하고 당해서도 막 이러저러 하다가 우쭈우쭈 우여곡절에 당원 자격정지를 받았단 말이야. 그 여파로 당원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나지. 그리고 내가 해당 행위한 거면 나 제명하라고 이랬는데 자격정지 6개월이야. 그러니까 막 성질이 뿔뿔 나갖고 눈물 찔찔 짜고 있는데 계양산 대책위의 상임대표격이었던 윤인종 목사랑 조성희 언니가 신나서 찾아온 거야. 그 전에 사무처장을 한승호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는데 얘가 이제 용어가 거시기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나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한 때였었는데 후임이 없어갖고 보내긴 보내야 될 텐데 후임이 없어갖고 이러던 차에 당원 자격정지라니까 야 너 당원 자격정지면 이제 당원 아닌 거야. 너가 사무처장 맡아라 이런 거예요. 한승우는 내려가고 전주로 내려가서 전주 녹색연합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정의당 전주시의원 이번에 재선 도전하잖아.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환경운동. 예. 그리고 나는 굉장히 그게 상처가 컸지만 우리 엄마가 더 많이 아팠어요. 그때 왜 니네 당은 왜 널 쫓아냈니? 아니라 그래도 엄마 눈에는 쫓아낸 걸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엄마가 나하고 똑같이 앓고 있는 거를 봤고 나도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때가 내가 또 굉장히 많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게 그때였다고 난 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환경운동 하는 게. 그전에도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환경운동을 시작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정치는 민주노동당은 내 몸에 안 맞는 거였어. 그러니까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잖아. 그리고 그거는 인노협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 그러니까 싸워도 계양산 싸움이나 임진강 이거는 국토부랑 싸우고 롯데랑 싸우고 이러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보다 환경운동이 좋았고 그다음에 내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구나. 이걸 그때 알았고요.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정리가 됐고 선배님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한 번 더 와. 그러게요. 한 번 더 와요. 환영해요. 끝으로 좀 근데 사실 방금 얘기하신 게 너무 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삶에 대해서. 근데 어머님 예전에 얼마 전에 아니지만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찾아뵙기로 했었는데
저기에요. 벌써 8년인가 9년 됐어요. 얼마 전 아니야. 얼마 전이야. 얼마 전 같아요. 응. 그죠? 죄송하지만 끝으로 정리 좀 무슨 정리? 그러게요. 할 거 없어.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떠세요? 아니, 계획 없어요. 그냥 맨날 오늘을 즐겁게. 예. 계획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